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최근에 중국의 반도체, 자동차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 중에 국영기업들이 이 디폴트에 빠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충격에서 벗어나는가 싶더니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데요. 중국 시장이라는 게 워낙 폐쇄되어 있어서 그 내부 사정을 정확히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뉴스도 좀 점검해 보겠고요. 최근에 자산이라는 게 대부분 오릅니다. 주식시장도 그렇고 최근에는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의 가격도 꽤 오르고 있고 이렇게 이것저것 자꾸 오르는 이유가 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11월 20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경제 뉴스들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예진 경제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부가 전세난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다가 별게 없나 보다 싶어서 또 뒤로 미뤘다가 네. 뭔가 좀 고민거리는 있었는데 대책이 나오긴 했습니다. 정리를 일단 좀 해주시죠.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은 정부가 내놓은 정책의 포인트부터 한번 짚어드릴게요.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많이 주택을 모아다가 가급적 전세로 공급해서 전세 수요를 충족시키겠다 이건데요. 예.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 4천 가구의 공공 임대 공급을 제시했는데 당장 급한 불부터 끄기 위해서 이 중 40%, 약 7만 3천 호를 내년 상반기에 먼저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발표할 때는 대개는 이렇게 집 숫자로 몇만 가구 이렇게 나오는데 정책 소비자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귀에 안 들어와요. 잘 안 들어오죠.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나올 게 나온 건지 아니면 안 나올 걸 끌어낸 건지가 구분이 안 돼 있어서 네. 그래서 어디에 어떤 상황인데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은데 이번에 자료들도 그렇긴 하더군요 좀. 네, 제가 그거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공급 옵션 이번에 나온 건 크게 네 가지입니다. 네. 먼저 공공임대가 있는데요. 현재 3개월 이상 공실로 남아있는 공공임대주택 3만 9천 호를 전세로 돌려서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이 까다로웠던 입주 요건을 대폭 완화해서 무주택자라면 소득, 자산 상관없이 입주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예. 다음 달 말쯤 모집해서 내년 2월까지 입주시킬 예정인데 경쟁이 너무 몰릴 경우에는 저소득층에게 먼저 기회를 줄 예정이고요. 또 하나 공공전세라는 형태도 이번에 한시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이건 뭐예요?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 미분양 아파트 같은 걸 정부가 사서 시세의 90% 이하 보증금으로 4년 거주할 수 있게 하는데요. 다음 대기자가 없으면 2년 더해서 최대 6년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세 가격이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90%는 국민이 느끼기에는 좀 높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보다 더 낮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그럼 이미 시장에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 5억 이렇게 나와 있는 집이 있으면 네. 정부가 가서 그걸 사서 그 집을 사서 네. 아니면 그 집을 전세로 얻어서 그런 다음에 5억에 90%니까 4억 5천에 다시 내놓겠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죠. 네. 또 이 밖에는 또 민간에서 짓는 주택을 사들여서 임대로 돌리는 신축 매입 약정 공급도 있고요. 예. 호텔이나 상가, 오피스텔을 주거 공간으로 고쳐서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하나하나 좀 보죠. 일단은 제일 빨리 나올 수 있는 게 이미 빈집인 다 지어놨는데 네. 빈집인 공공임대주택이 4만 호가량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를 전세로 내놓겠다는 건데 들어보면 이건 바로 나오겠다 싶지만 이게 왜 지금 빈집이지? 그러니까요. 저도 예. 아니, 공실이 그렇게 있어? 그런 거면 진작 나갔을 텐데 이제 그쵸, 하는 걱정이 있어서 맞아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이렇게 공실이 많은 첫 번째 이유는 이거는 이제 정부의 설명인데요. 네. 정부의 공공임대 방식 때문입니다. 공공임대의 경우에는 이 빈집이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줄 서세요, 들어가세요가 아니라 네. 6개월 단위로 한 번에 모집을 해서 심사를 한 1, 2개월 거쳐서 입주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의 경우에는 공고가 나면 바로 임대가 성사될 수 있는 집들이다. 이런 게 국토부 설명인데 예. 사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수요가 없던 곳이기 때문인 거죠. 도심과 거리가 있거나 오래됐거나 네. 주변 인프라가 안 좋아서 이 사람들한테 좀 외면받는 지역이다라는 정도로 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이제 짐작을 하는 거네요. 네. 이거는 이런 걸 열심히 취재를 해줬어야지 바로 나오는 건데 어디에 어디가 정도 비어 있습니다. 그럼 저기는 내가 들어갈 만 하겠구나. 네. 저기는 너무 머네. 왜 공실인지 알겠다. 이런 게 서로 구별이 되면 그러게. 판단이 들 텐데 이거 모집 공고하면 이제 어떤 곳이구나라고 뒤늦게 알게는 되겠네요. 그렇죠. 요거는 바로 나올 수 있으니까 효과가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공공 전세라고 하는 건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물량을 정부가 사서 약간 전세 가격 누른 다음에 다시 주는 거니까 네. 이거는 수급에는 별 영향은 없는 것 같은데요. 공급이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음, 근데 이제 다만 예, 공공 전세의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3, 40대 입장에서는 조금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 현재 청년 주택이면 6년, 신혼부부면 10년 살면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소득 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3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인데 예, 3, 40대 입장에서 생각하면 최대 30년 살다 나오면 은퇴 연령이잖아요. 네. 그럼 정작 노후를 보낼 집이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하는 에이, 목소리가 그거야 많이 나오더라고요. 중간에 집 사실 분들은 사면 되니까 들어오시면 무조건 30년 사셔야 됩니다라면 그런 걱정인데 네. 그거야 뭐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6년 살 수 있는 게 뒤에 대기자가 없을 때고 네. 대기자 있으면 지금 2+2 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근데 뭐 정부 설명은 음. 2023년 이후에는 공급이 다시 예년 수준으로 증가해서 공급이 충분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먼저 말씀해주신 공공임대의 공시를 나와 있는 거 이거 풀리는 게 가장 큰 관건이네요. 네. 이건 어디 있는지 좀 나오면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는 아파트 들어가고 싶은데 아파트가 새로 공급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하는 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공공임대가 아파트가 아닌가 보죠? 그 부분이 지금 예. 전세 수요자도 부동산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오피스텔, 뭐 호텔, 뭐 다주택, 이런 다세대 주택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공급 속도에 쟁점을 두다 보니까 이런 건데 사실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한 곳의 조사에 따르면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된 7월 말에 서울에 약 4만 개, 수도권에 8만 개였던 아파트 전세 매물이 어제 기준으로 이 넉 달 새 서울에서 매물 66%가 없어지고 수도권에서는 58%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예. 이번에 나온 전세 대책은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에 8,900가구, 수도권에 2만 4천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전세난이 지금 주로 3, 4인 가구가 가능하면 교통이 편리하고 아이들 키우기 좋은 곳에 위치한 아파트를 구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인데 예. 나온 대책이 지금 20평 미만의 다세대나 오피스텔 위주, 관광 호텔 개조 등 1, 2인 가구용 대책에 좀 가깝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도 마감재 같은 품질이 낮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뭐 농담 섞어서 실제로 그 임대주택 거주하시는 분들이 네. 옆집 아이 구구단 외우는 소리도 들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라고 하시는데요. 이미 지어놓은 것들이 그렇게 깔끔하게 잘 지어진 거는 아닌가 봐요. 그렇죠. 뭐 아파트마다 다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 얘기에 정부가 매입 단가를 최대 6억 원까지 올려서 질 좋은 주택 공급할 거고 최대 25평까지 크기 늘려서 4인 가구가 살 수 있도록 한번 2025년까지 2만 가구 공급하겠다 이렇게 설명은 했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사드릴 테니까 열심히 시장에서 좀 지어주세요 하는 그런 메시지 던지겠다는 뜻인데.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대책이 나왔군요. 다른 뉴스 하나 좀 보죠. 요즘 청년 세대를 저 때는 저는 이제 X 세대라고 불렀는데 네. Y 세대 지나고 나서 요즘은 Z 세대, 네네. Z 세대. Z세대라고 해도 Z라고 저희 부르면 안 아들이 돼요? Z라고 하라고. 아 그래요. 하여튼 그런 세대라고 부르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G세대라고 하면 1996년부터 2016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5살에서 24살 친구들이 여기에 해당을 하는데요. 미국 투자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031년 이 G세대들이 16세에서 35살이 됐을 때 이들이 벌어들이는 총 소득이 지금의 밀레니얼 세대, 그때 기준으로 하면 40에서 50세들의 소득을 앞지를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현재 G세대가 벌어들이고 있는 총소득이 연간 7조 달러, 한화 약 7,800조 원에 달하는데 예. 2030년에는 33조 달러에 달해서 전 세계 소득의 2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저 때는 우리나라에서 1년에 제가 한 100만 명씩 태어나던 세대에서 태어났으니까 네. 우리나라의 부를 100만 명이 나눠 가졌을 텐데 제 동기들은 지금 태어나는 친구들은 한 30만 명밖에 안 되니 우리나라의 부를 30만 명이 나눠 가지면 네. 소득이 나름 꽤 괜찮은 젊은이들이 될 것이다. 그런가 봐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그런데요. 있죠. 그런데 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소득이 늘어나면 뭔가 산업이 바뀔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이렇다 보니까 G세대가 점차 경제활동 인구의 주력으로 자리를 잡으면 예. 세계 경제 산업 구조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음. G세대의 소비를 통해서 급성장할 산업 분야로 전자상거래와 전자결제, 이 설문조사도 있는데 G세대의 25% 이상이 결제 수단으로 전화기를 선호했다고 합니다. 예. 신용카드는 3위에도 못 들었다고 해요. 음. 명품이나 미디어, ESG가 꼽혔고요. 반면에 술, 이 주류 산업과 육가공, 내연기관 자동차, 백화점, 전통 미디어는 지금이 피크다.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G세대 아래서는 쇠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앞으로 꽤 주도를 많이 할 거니까 네. 그들의 취향을 반영한 비즈니스 지금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죠. 경제 어느- 주축으로 그 자리를 어느 잡으니까. 때보다. 네. 어예진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김의겸 씨가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요즘 미국에서 근본위제로 돌아가자는 말이 나온다던데 왜 그러는 거며 또 그거 반대하는 분들은 또 왜 반대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근본위제라고 하면 그 나라가 보유한 금의 양과 그 나라에 돌아다니는 통화량, 돈의 양을 일치시키자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 찍으려면 금을 어디서 구해오든가 금 없으면 돈도 찍지 말든가 이제 이러라는 건데요. 이게 왜 이런 주장이 나오냐면 도대체 돈을 찍어서 쓰는데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그게 없으니까 정부가 뭐 맘대로 돈 찍어내서 돈 가치도 떨어지고 물가도 뭐 오르고 이런 부작용이 크다. 이제 이런 주장이에요. 마치 야 식당에 숟가락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해? 식당에 있는 의자 숫자랑 숟가락 숫자를 일치시켜. 이제 그런 이야기하고 비슷합니다. 의자가 10개 있는 식당이면 손님도 많아야 10명 오신다는 뜻인데 기껏해야 그럼 숟가락도 10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리예요. 얼핏 일리가 있고 말이 되는 얘기로도 들리는데 사실 식당에 손님이 별로 없으면 그래도 됩니다. 손님 많아지면 그런데 숟가락 10개라도 안 되죠. 생각해보면 어떤 손님은 숟가락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숟가락 씻고 있는데 손님이 들어오면 새 숟가락 줘야 되니까 예비도 필요하고요. 또 가끔은 탁자 두들기면서 밥 먹고 싶으니까 숟가락 하나 더 주세요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식당 잘 돌아가려면 숟가락은 계속 더 필요하고 계속 새로 사와야 됩니다. 경제도 식당하고 비슷해서 식당이 잘 되면 숟가락이 더 많이 필요하듯이 경제도 좀 돌아가기 시작하고 발전하면 돈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발전할수록 돈 버는 소수의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분들은 돈을 쟁여놓고 잘 안 쓰니까 계속 시중에 돈이 안 돌고 부족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돈을 계속 찍어야 되는데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이제 근본위제로 돌아가자는 말씀들은 마치 숟가락이 딱 10개만 있는 식당으로 돌아가자는 말처럼 일리가 없지는 않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면 경제가 잘 안 돌아갑니다 하는 게 이제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죠.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예, 저희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는 경제 뉴스들 중심으로 이런 소식 나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사실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경제 뉴스와 금융시장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경제 뉴스들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전세 대책 같은 거는 우리한테는 아주 중요한 뉴스인데 금융시장에서는 뭐 아무런 반응이 없고 관심도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한 주에 한 번씩 금요일엔 한국투자증권 박지영 차장 모시고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뉴스로 받아들여졌던 그런 뉴스들 좀 살펴보고 있어요. 박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중에 대표적인 뉴스가 중국의 국영기업들이 자꾸 부도나려고 해요. 그런 뉴스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디폴트라는 거는 예. 이 금융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회사가 돈을 빌렸다가 그걸 갚지 못하면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뭐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고 예. 기업이 망한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중국의 국영기업들 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신용 등급이 매우 높은 최상위급 기업들이 디폴트가 났다라는 뉴스는 뭐 지금 당장은 뭐 시장에서 엄청 뭐 걱정하고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설마 중국인데 알아서 잘 하겠지. 맞습니다. 그렇지만 뭐 좀 뒤에서 한 5년 뒤에 이때를 회상을 해보면 아 그때가 전조였구나, 아하. 뭐 신호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뉴스여서요. 자꾸 신경 쓰이는 뉴스라는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회사가 부도 위기예요? 중국에서? 중국에 이제 디폴트가 난 회사를 몇 개 보면 예. 기업 이름을 좀 말씀드리면 뭐 하는 회사인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천자동차 이건 뭐 자동차 기업이고요. 예. 신용등급이 이제 디폴트 나기 전에 AA.였습니다. 그다음에 육메이 석탄그룹, 네. 그다음에 칭화유니, 텐진버 하이리스,
예. 거강 미디어 홀딩스 뭐 이런 업체들은 IT 기업, 석탄 기업, 그다음에 리스하는 기업, 그다음에 출판 기업. 업종이 다양한데 다 국영 기업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 이 중국의 업체들은- 국영 기업들은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는군요. 그렇죠. 이게 뭐 공산 국가다 보니까 음. 큰 업무들은 다 이제 국영 기업들에서 많이 하는데 예. 이제 중국이 이제 그럼 이런 AA 나 AAA 신용 등급의 이런 기업들이 왜 디폴트가 났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거는 사실 중국이 5월부터 코로나가 거의 회복이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중앙은행들은 돈을 엄청 많이 풀었는데 중국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금리도 동결을 했고 화폐 발행량도 좀 조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이제 중립적인 통화 기조 때문에 이제 회사채 발행액이 감소했고 유동성도 줄어들면서 게다가 이제 그 유동성마저도 지금 이제 말씀드린 기업들이 다 자동차, 석탄, 리스, 출판 이런 기업이거든요. 당장 코로나에는 별로 안 좋은 그렇기도 업종들이에요? 하고 예. 그렇기도 하고 중국이 지금 신경 쓰는 산업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신경 쓰는 산업은 뭐 뭔데요? 5G라든지 신경제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유동성이 나오면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이른바. 이런 국영제에는 돈이 좀 유입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 이제 보셨다시피 업종이 다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종에 큰 문제가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네. 유동성이 좀 줄어들었고 개별 기업의 문제다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영 기업이니까 그래도 설마 부도야 내겠느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사실 갑작스럽게 부도가 난 건 아니에요. 올 연초부터 금리가 막 급등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중국 인민은행이요. 중기 유동성 창구를 통해서 자금을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올해보다 내년에 만기되는 채권이 좀 더 많아진다라는 측면에서 관심 있게 모니터링을 해볼 만한 뉴스인 건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뉴스가 우리 경제나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겁니까? 여기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칭화유니 기업이라는 그룹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가 대주주가 칭화대라고 해서 맞습니다. 우리로 치면 뭐 카이스트나 포항공대 같은. 그렇죠. 시진핑 네. 주석이 나온 네. 대학이어서요. 예. 이 회사는 지금 반도체 산업을 이제 중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산업을 이쪽에서 담당해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중요한 산업일 텐데 여기를 중국 정부가 왜 지원을? 아무튼.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장비나 이런 것들을 못 들여오다 보니까 아하. 투자는 엄청 많이 해놨는데 부채는 엄청 많은데 예. 실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폴트가 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못하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시간을 좀 더 벌 수 있겠네. 그리고 중국의 매출 비중이 높은 하이닉스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날 뭐 하루에 8% 급등하는 그런 변동성을 좀 보였습니다. 우리 중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기업들의 힘이 좀 빠질 테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좋다.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맞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벌 수 있다라는 논리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3분기 이제 3분기면 7월, 8월, 9월인데 우리나라 상장 회사들 실적 성적표가 이제 다 나왔어요. 네, 회사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생각보다 이익이 많이 늘었다. 네 맞습니다. 꽤 많이 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상장사 590곳의 3분기 매출액이 503조 원, 네.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36조 4천억 원인데요. 네. 매출은 2.5% 감소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그런데 영업이익은 무려 27%나 급증했거든요. 매출이 줄어드는데 이익이 이렇게 늘어나기는 쉽지 않은데 이유가 뭐예요? 일단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크게 보는 거는 경기가 살아났다. 그러면 매출도 늘었을 텐데 매출은 줄은 거 보면 네. 딱히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또 하나를 이유가? 보면 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허리띠를 많이 졸라맸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수출이 회복되면서 화학, 철강 이런 소재 업종 중심으로 이제 이익이 많이 증가했거든요. 예. 뭐 이런 쪽은 사실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고 원가가 떨어지면 매출 자체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익성은 좀 회복이 금액으로는? 됐다라고 아하. 볼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위기 의식이 원가 절감 노력으로 이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을 많이 줄였다. 네, 맞습니다. 하기야 뭐 출장도 못 가고요 이젠. 그렇죠. 그 핑계로 이제 전화로만 하고 해야 되니까 답답은 해도 비용은 적게 들겠네요. 네,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도 월급 올려주세요 이런 얘기 잘 하지 못하는 뭐 하기도 그런 어렵고 상황이고, 네, 여러 가지로 비용이 적게 들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도 보면 이제 거리로 사람들이 이제 못 다니기도 하고 잘 거리에 뭔가 이벤트가 적다 보니까 네, 광고를 별로 안 한다는. 네 마케팅 해도 비용. 어차피 네, 그러다 보면 그런 적은 마케팅 많이 비용도 좀 줄어들었죠. 세이브되고. 네.
이런저런 이게 요즘 어렵다는 소식도 있고 회복된다는 소식도 있는데 어쨌든 자산 가격들은 굉장히 오르고 있어요. 예전 네. 같으면 야 이거 너무 위험한 자산 아니야 하는 것마저도 급등하고 있는데 그리스 국채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까? 그리스 국채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위험성이 높은 국채라고들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그리스 국채가 마이너스로 진입을 했는데요. 금리가요? 네, 그리스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로 진입을 했습니다. 채권 가격이 올랐다라는 이야기인데 반대로 그리스는 코로나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국가 예.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3분기 그리스의 GDP는 마이너스 1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까지 갔습니다. 이 금리라는 것은 네. 낮을수록 채권 가격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국채를 샀는데 이자는 안 주고 네, 1년에 원금만 돌려드릴게요. 막 그 정도 뭐 수준. 싫으면 사시지 말든가. 그럼 네, 아닙니다. 제가 살게요. 이런다는 거죠. 네. 어, 보통은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시중의 예.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이런 쪽 저런 쪽 돈 모두 넣어둘 다 곳이 없어서 자산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도 18,000달러, 그러니까 전 고점이 한 2만 달러 정도인데 예. 그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의 가치를 논한다라기보다는 유동성이 정말 모든 자산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다. 뭐 부동산, 주식, 채권, 비트코인, 원자재 가격까지 시중에 전반적으로 돈 많이 풀어놓은 결과다 그 말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걱정스럽기도 하고 기회인 것 같기도 하고.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는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또 하고요. 저희는 주말에도 또 찾아오는데 주말에는 8시 5분에 평소보다 좀 일찍이죠.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